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물가와 환율을 보는 한국은행 총재의 시선이 좀 달라졌습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빅스텝 0.5%포인트씩 금리 올릴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 이래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빅스텝은 필요 없고 환율 보고 금리 정책 하지 않는다던 이 총재의 말은 통제 범위 밖에 대내외 변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분간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이 고전할 테고 헷갈리는 신호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꼭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과 낙담 사이에서 길을 함께 찾아볼까요? 5월 17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연금, 노동,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소식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이죠.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로드맵을 조만간 밝힌다고 하는데 조만간 8월쯤이라고 하네요. 또 중국은 봉쇄의 여파가 큰 것 같고요.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우량주 종목에 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증시 투자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통계도 들어와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경제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잠깐 경제 있는 날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헷갈린다. 이런 반응들 참 많은데 정부가 당초에 공언했던 것과 달리 DSR 규제 강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는 그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죠. 이 배경은 뭐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짚어볼게요. 우리 증시 잠깐 들렀다가 지식발전소 열립니다. 정년이 돼서 혹은 나랑 안 맞아서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퇴사할 때도 준비가 단단히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들 정리해볼게요. 생활발전소에서는 최근 미뤄뒀던 결혼식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고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받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매일경제신문 홍성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 3대 개혁과제를 제시를 했다.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어제죠.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18분 동안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생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언급하면서 무게를 실었는데요. 눈길 끈 것은 새 정부의 개혁과제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제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과 교육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개혁들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네. 국정과제 연장선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연금 문제 정말 심각하죠. 올해 초 한국경제연구원이 현 제도에선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모두 소진됩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납부 금액을 올려야 하고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연금 구조가 지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사실 어느 정부에서나 인기가 없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보험료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윤 정부가 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이런 그 주제를 던졌다는 데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00년 대계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근데 연금 개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이었나요? 북유럽에서 연금 개혁 문제 누가 꺼냈다가 정권이 바뀔 뻔했죠. 총리가 실각할 뻔한 일도 있었는데 그래요.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지켜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빅스텝으로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16일에 새 정부 경제 두 축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도 빅스텝 조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총재는 4월까지 봤을 때는 빅스텝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0.25%포인트 기준 금리 인상이 아니라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빅스텝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다시 3%를 넘어서면서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한은 내부에서는 당장 5월에는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 총재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수습하기 바빴는데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져서 5% 턱 밑같이 쫓아온 데다 당분간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 정책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죠. 그러니까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나 환율뿐 아니라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조치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로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총재가 지난달 인사청문회까지만 해도 빅스텝 가능성에 선을 긋고 한 달 만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선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국을 따라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경우에 우리 경제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미국 경제, 미국의 연준이 결국은 세계에서 돈값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하고 체력이 맞느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소식이고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공급 폭탄 그리고 대규모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 약속을 했었잖아요. 부동산 공급 대책이 8월에 나옵니까? 이거 시차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원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에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00일이면 8월 17일 이전에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의 목표를 주가 안정 그리고 미래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새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원 장관이 했거든요. 그래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 이걸 추구하지 않는 정부는 없을 텐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한다 아직 그 블루프린트도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급 로드맵으로는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계획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내놓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해놨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도심을 중심으로 사실은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할 건데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사업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택 공급 역할을 맡고 있는 시공업체에 대한 지원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시정비 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세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해 주택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지금 분양 일정이 좀 미뤄질 것 같죠? 아직 그 토지 보상이 끝난 데가 한 군데인가요? 거의 없는 상황이라 공급 일정이 어떻게 될까? 요거 주목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막대한 자금이 풀렸다 회수되고 있다. 10조 원 이상의 우량주 종목, 이 목록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시총 10조 클럽, 시가총액 10조 클럽의 주인공들이 대거 바뀐 겁니다. 그동안에는 유동성 장세 수혜를 입었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른바 BBIG 종목이 대거 많았는데 이게 다 탈락한 겁니다. 철강, 조선, 금융 등 전통산업에 속한 회사들이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지난 13일 종가로 비교해 봤을 때 시총이 10조 원을 넘은 상장사가 39곳이었는데요. 연초에 41곳과 비교해서 2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장주의 대표격인 BBIG주들이 대거 힘을 잃었는데 왜 힘을 잃었느냐라고 보면 보통 이 성장주들은 먼 미래의 기업 가치를 현재 주가에 반영해 왔죠. 미국 연준이 또 문제입니다. 미국 연준이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 증시에 투자를 하잖아요. 뭐 안전한 자산에도 투자를 합니다만 포트폴리오 일부를 분산 투자를 하는데 국민연금도 이 수익률 하락 피해가지 못했다고요? 꾸준히 미국 주식을 사모으던 국민연금 역시 지난 1분기에 뉴욕 증시 약세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분기에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민연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주식 보유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시장 평가액이 하나로 한 70조 원,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지난해 말 73조 원보다 4.4%가 줄어든 것이고 금액으로는 3조 2,500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통상 국민연금은 사고 묵혀두는 투자로 유명합니다. 네.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의 평균 보유기간이 5년이 넘는데 그동안에는 미국 지수의 상승과 지속적인 주식 매입으로 국민연금의 시가평가액이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면하지 못했죠. 다우지수는 4.5%, 네. S&P 500 지수는 4.9% 하락해서 국민연금도 같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요. 2분기 이후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 상황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나라죠. 중국의 4월 소비와 생산, 이거 예상대로 많이 안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작년의 같은 달보다 11.1%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거냐면 코로나19 창궐 초창기인 2020년 3월에 15.8%가 감소한 이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4월 산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감소해서 지난달 5% 증가해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다 제로 코로나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중국식 도시 봉쇄, 서비스업과 제조 모두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고 공급망이랑 물류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홍성용 기자가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아마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예상과 좀 다르게 정부에서 오는 7월로 예정된 DSR 규제가 좀 더 강화되죠. 이미 규제가 있고 이 규제하는 금액이 더 깐깐해집니다. 이거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DSR 규제 강화 조치가 지난해 10월 말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규제잖아요. 7월부터는 뭐가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네, 차주별로 DSR을 관리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이면 DSR 40% 적용해서 원리금 상환액 2천만 원만 쓰게 한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를 올해 연초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연초부터 총 대출액 2억 원이 넘는 대출자에게 모두 적용한다라고 했는데요.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가도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를 좀 풀어줄 것 같더니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862조 원인데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 비용 부담이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택 공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게 되면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DSR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까? 네, 이미 지난해 10월에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하면서 3단계 규제 적용 대상을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77.2%가 새로 이 규제 대상에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대출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7.9%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자 중에 DSR 규제에 밖에 있던 2억 원 미만에서 1억 원 초과 이분들이 이제 대출에 추가로 규제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대출자 1,990만 명으로 따지자면 7월 이후에는 593만 명이 규제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자 3명 중에 1명은 대출 문턱이 앞으로 좀 높아진다. 7월 달부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당초에 이 규제를 완화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건 실수요자가 이런 규제가 많으면 사실상 집을 사기가 어렵다. 이런 고민 때문이잖아요.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 실질적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이 DSR에서 현재 소득보다 장래 소득 인정 기준, 그래서 미래 소득을 좀 반영해주자. 요런 이제 방안이 하나가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출 한도를 DSR로 지금 당장 올려주는 거는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는 경제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만기를 연장해주자. 그래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50년 만기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다. 이거 상당히 상환 기간이 긴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가 줄어든 분들한테는 한도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식이 되기도 하겠지만 주의할 점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LTV, 집값 대비 대출금을 완화해주면서 DSR을 전혀 늘려주지 않으면 대출 확대 실효성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DSR을 높여주면 아무래도 LTV 완화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자 비용 산출 금액이 총 기간, 대출 기간을 두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부담보다도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더라도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자 금액은 늘어난다. 이자 비용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렌트도 길게 하면 월에 납입하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총 이자 따져보면 더 비싸거든요. 요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대출 규제를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물량들이 좀 나오고 호가가 떨어진다고 한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은 모든 대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죠. 연초 대비해서 금리도 많이 올랐고 여러 변수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 않으면 미국은 당분간 긴축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그림이 변하고 있을 때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실히 좀 더 체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조금 더 침착해진 상태에서 당분간 거래는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이고 다주택자도 매물을 내놓을 것인데 당분간은 혼조세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갈까요? 관망세라는 게 적어도 뭐 반년, 1년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더 장기로 보십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대외 변수가 조금 잡혀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 공급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뚜렷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한 달이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그걸 보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아직까지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죠. 저희 밖에서는 마스크 벗습니다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방역수칙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한 반면 다우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자면은 지난주 금요일 단기 폭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가운데 중국의 실무 경제 지표 쇼크 등에 따른 경기 둔화 논란, 또 인플레이션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전개함에 따라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락폭을 기록했던 종목은 니콜라와 또 리비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리비안만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 스타트 업체인 이 리비안의 주가는 어제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 급락의 배경은 한때 그 제휴를 맺었던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가 리비안 주식을 지난주 금요일 700만 주 매각한 데 이어 어제도 800만 주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이른바 물량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리비안의 주가가 그렇게 폭락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시 상황 여전히 만만치가 않은데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실수였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어떤 실수를 지적을 했냐면은 작년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연준이 작년 내내 했던 이야기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정책 대응을 생각보다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그 파월 의장도 이걸 놓고서 연준이 그 정책 지원에 대해서 돌이켜보니 실수였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이 파월 의장의 심정은 이해한다라고 어느 정도 그 부연 덧붙인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그 왜 그렇냐면은 아무래도 과거에 대한 경험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2013년도 버냉키 연준 전 의장이 재임하던 당시 6월 달이었는데 그때 테이퍼링 이슈를 언급을 하면서 증시가 한 2개월 정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연준 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했던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이렇게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는 걸 목격하는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약간의 불편한 경험이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본인이 연준 의장으로 재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했던 이러한 정책 지원이 버냉키 전 의장이 봤을 때는 실수였다라고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역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늦었던 것은 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를 만회하기 위한 연준의 정책 대응 속도는 과거에 있었던 몇 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에 비해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연준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시장과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주도해 나가기 어려운 만큼 이들 역시 그 사후적으로 후행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례적입니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깊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 할 때 그때 당시에 미국 중앙은행 총재 역할 그걸 했었는데 네, 우리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이 가서 I need 스와프 이렇게 했던 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알면 미리 좀 얘기해 주지. 나중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요. 대응 실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도 심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4월 소매 판매가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확 번질 때 그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어제 장중에 발표됐었는데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6.2%대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 숫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11%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가 됐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현재 중국발 경기 냉각 혹은 침체 우려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러한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충격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6월부터는 지금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경제 정상화에 나선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중국 경기의 그 추가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러한 사태를 빌미로 추가적인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 재료상으로는 악재가 아니라 중립적인 이슈에 국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걱정할 만큼 걱정하고 있다.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소식을 반영한 오늘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 넘게 빠지고 이런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 증시 코스피는 지금 0.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 같은 경우는 동반 1%대 강세를 연출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소형주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이쪽들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유튜브 식구들 추석 한번 부를까요? 철만님, 오늘 제 의상의 색깔이 양봉이라고 해주셨어요. 증시가 어렵긴 어렵군요. 그래요, 우리 양봉 그날까지 양쪽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오늘 오늘부터 1일이라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이효원님, 저희가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좋은 건 나눠야죠. 양쪽 손에 친구 한 명씩 손잡고 오시기예요. 경제방송이 유익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항상 생각하거든요. 정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 유익해요. 근데 유익만 한 거 말고요. 재미도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설님 항상 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대마왕님 늘 고맙습니다. 필연님도 미리 와서 기다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아까 전해드렸더니 내 연금 나중에 안 주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야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독일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불안해하실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1889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한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그 사이에 2차 대전 이후에 기금 바닥나고 고민이 많았는데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적립하지 않고 받아서 이전하는 방식을 쓰고요. 일본은 1942년에 남성들부터 지급을 하고 2년 있다가는 여성들도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민했던 나라 사례를 좀 지켜보면은 나라가 있으면 이거 안 주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주변에 그 퇴직하려는 분들 아마 궁금한 게 있으면 이분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퇴직 때문에 찾아갈 일이 없으면 좋은데 네. 또 사람 일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퇴직할 때 의외로 인생의 큰 굴곡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을 준비 없이 맞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일단 회사하고 안녕할 때 해고하고 사직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동 종료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고 사직이 있습니다. 자동 종료는 이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회사가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그런 사유가 해당되고요. 해고하고 사직은 이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건데요. 해고는 회사가 그리고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가 약자다 보니까 사직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절차도 지켜야 됩니다. 노동법상 정규직은 물론이고 뭐 아르바이트는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마음대로 자르실 수 없습니다. 아 진짜요? 현장에서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자 사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직서라는 거 쓰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항상 여기다 품고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그 서류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품고 다니실 필요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뭐 원칙이긴 하지만 이메일이나 문자, 뭐 카톡, 심지어는 구두로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팀장이나 인사팀에서 퇴직을 누가 한다 그러면 퇴직자 면담을 하면서 왜 퇴직하세요? 이렇게 묻는데요. 네. 이건 이제 직원 고충들을 조사해서 향후 다른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반드시 그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팀장님이 맨날 소리 지르고 단톡방 만들어서 뭐 밤마다 괴롭히고 팀장님 나빠요. 네. 그래서 그만두는 거라면 남은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다 말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론 이럴 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그만둡니까? 가해자를 처벌해야죠. 완전히 공감해요. 이게 보통 보면은 에이 내가 더러워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왜 내가 나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굴곡을 만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러면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반면에 권고사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권고사직은 뭐예요? 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연필과 지우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지우개가 너무 안 팔려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지우개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우개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3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미안하지만 사직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직을 하는 방식, 이런 게 권고사직입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내는 사표다 이런 말씀인데 내가 지우개 사업부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업부로 보내주세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반드시 TO나 이런 걸 고려해서 가능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희망퇴직도 많았거든요. 특히 금융권에 작년까지 많았는데 이때는 뭘 따로 신청하면 됩니까? 네, 뭐 희망퇴직, 명예퇴직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다 아까 말씀드린 권고사직에 해당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회사가 지우개 사업을 중단하면서 해당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동일하게 공지를 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는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요. 그래가지고 며칠까지 사직서 내지 않으면 힘들어질 거야. 노트북도 빼앗고 아무 일도 안 시킬 거야. 버틸 수 있겠어?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김 대리를 나와봐.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하면 김 대리만 한 달치 위로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로 사직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강제로 사직을 시켰다. 이거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부당해고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입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면담이나 부적절한 그 지시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겨두시라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보거나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시사 이슈를 다룰 때도 보면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수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뭐 지나치게 핵심적인 인재 이런 사람들 사표 수리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핵심 인재다, 꼭 필요한 직원이다 해서 퇴직한다고 했을 때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중요한 게 사직서 양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직서 양식에 보통은 몇 월 며칠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게 써 있는 사직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도 절대 수리할 때까지 사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되는데요. 하지만 사직서에 몇 월 며칠자로 사직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지로 돼 있으면 회사의 승인 없이 해당 일자로 사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직서 양식을 퇴직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사직서를 꼭 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네. 문자, 카톡 등으로 사직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그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이다 보니 쓰여 있는 문구가 중요하군요. 네네. 허락을 구하는 방식이냐 통보하는 방식이냐. 네네. 자, 회사가 어떤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아마 별도 서식이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다운받아서 쓰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퇴직금은 그런데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월급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각종 수당도 있는데 요것도 들어갑니까? 네, 평균 임금에는 저희가 맨날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 고정수당뿐만이 아니라 연차 휴가 수당이라든지 연장, 뭐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같은 변동적인 수당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평균 임금은 한마디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뭐 출장을 갔을 때 받는 출장비, 뭐 주재원한테 주는 주재수당 이런 건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고요. 또 뭐 설차례비, 휴가비, 또 생일자한테 주는 생일 축하금 네. 이런 거는 사실 근로하고 상관없이 주는 은혜적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품도 예를 들어 설차례비를 매년 고정적으로 30만 원씩 줬다든지 말은 생일 축하금인데 매달 5만 원씩 줘요. 이런 거는 고정적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 퇴직금에 포함되는 거랑 관계없이 생일 축하금을 매월 5만 원씩 준다. 생각만 해도 좋은데 좋은 회사네. 기본급을 5만 원 깎겠죠 대신. 아이고 그렇군요. 최근에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법률적인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워낙에 이슈가 많은데요. 사실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된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성과급도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개인 성과급이 있고요.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영 성과급이 있는데 개인 성과급은 개인의 실적에 기반해서 네. 사전에 정해진 지급 공식에 따라 지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한테 1인당 매출 1억 이상을 하면 그 초과금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되고요. 경영성과급은 이제 특정 개인의 실적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실적에 기반해서 지급되고 보통은 지급률도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PS, PI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매년 거의 규칙적으로 지급은 되는데 이게 보통 경영성과급이고 지급률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런 회사들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요새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판례가 많은데 회사가 이긴 판례도 있고 진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긴 판례가 조금 더 많은데요. 보통 이제
그 취업규칙 같은 곳에 그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써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임금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퇴직할 때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면 손해배상시킨다 이런 회사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는 하긴 할 텐데 제대로라는 게 참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뭐 일부 회사에서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해당 직원에 의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손해 여부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적인 위약금 예정 계약은 불법입니다. 통상 인수인계 제대로 안 했다고 회사에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어디 거래처하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네. 갑자기 퇴사를 해서 뭐 몇십억의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럴 때는 회사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이제 회사 뭐 미운정이라도 쌓였을 텐데 인수인계는 성실히 해야겠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인 직원이 있었는데요. 네. 주말에 갑자기 문자로 본인 팀장에게 시애틀에 계신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내일부터 못 나갑니다. 이러고 월요일부터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퇴직은 좀 곤란하겠죠.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근데 퇴직하는 직원을 뭐 해고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징계를 퇴직금을 하겠습니까? 안 줄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뭐 딱히 페널티를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문이 나면 차후에 관련 업계에서는 그 재취업이 쉽지 않겠죠. 네. 서로 상식을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퇴직할 때요. 나는 연차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거 알차게 못 쓰잖아요. 퇴직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너무 알차게 남아 있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네, 연차 휴가도 임금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할 때 연차를 다 쓰고 가든지 그리고 연차를 안 쓰면은 그거를 이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수당으로 받든지 그거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팀장님이 눈치를 주셔도 그 눈치 안 받으면 됩니다. 어허, 이거 신박한 방식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계약직인데 5년 동안 계속 계약갱신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까지만 일합시다. 계약갱신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정당한 건가요? 아니면은 나의 기대가 컸던 건가요?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계약직이라도 방금 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속 갱신이 되면 그 퇴직을 하라고 할 수 없고요. 갱신 기대권이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법상 계약직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장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주요 시간대 우리가 많이 찾는 그 시간대는 아예 예약이 끝났다고 하고요. 내년 시장에서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결혼식 수요가 늘면 그만큼 분쟁도 늘어날 수 있겠죠. 오늘 생활발전소에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윤주 기자와 함께 실제 사례들, 대처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늘어나면서 그 관련 피해 사례들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부분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를 요구했을 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들입니다. 만약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데도 배상이 미흡한 피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계약한 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사진 촬영이나 앨범 제작 같은 걸 계약대로 해주지 않는다거나 식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서비스가 좀 부실해지고 이게 수급의 일반적인 사례이기는 한데 평생 한 번이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신경 써야 되는 이벤트인데 예식장 예약 관련 피해 사례들 많다 들었습니다. 실제 예식까지 몇 달이나 남았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까지 내라 이런 곳들이 많다고요? 네. 인천에 사는 한 소비자는요, 지난해 12월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5월에 결혼할 예정이긴 했는데 계약 당시와 다르게 그 결혼식 홀의 조감도가 자꾸만 바뀌기도 하고 안내도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신뢰감이 사라져서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시기상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업체에서 계속 미루더니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소비자도 결혼식 예정인 1년 전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해놓고 파혼을 하면서 계약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요. 업체에서는 계약서상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유로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식장 측에서는 이 계약으로 다른 예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은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혼식 예정일이 7개월이나 남은 상태다 보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환불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물론 계약금 환급을 요구는 하실 수가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용 표준 약관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요. 소비자 귀책 사유로 만약 계약을 해지할 때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즉 5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하고 있고요. 만약 예식 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10%를 소비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한 달 전과 29일 전에는 각각 20%, 35%까지 배상을 해야 하고요. 만약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이 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만약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라고 하면 숙려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식 예정일로부터 잔여일에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예식일에 대해 만약 대체 계약이 잡혔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계약서에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쓰인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공정위에서는 그 표준 약관과 비교해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 해제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규정은 이런데 이걸 다 지키면 법이나 경찰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안 지킨다,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어쨌든 그 최근에는 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계약금 환불해주는 예식장이 많아졌지만요, 여전히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우기는 예식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비 신랑 신부께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원에서 법규에 따라서 예식장 측에 환불을 해주라고 권고를 하는데 만약 사업자가 계속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소송이 쉽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서 아유, 이 비용 생각하면은 그냥 조용히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소비자들 똑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결혼식 늘어나면서 결혼 박람회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에서 상품 계약하는 경우 많잖아요. 소위 네. 우리가 말하는 스드메를 여기에서 패키지로 계약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람회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이들 찾아가시는데요. 사은품 제공이나 할인 혜택을 내세워서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유도한 후에 계약을 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은품 제공이나 가격 할인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면서 당일 계약을 유도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당일 혜택이라고 광고한 상품의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한 소비자도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를 예약을 했는데요. 네. 일단 가계약 해놓으면 2주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금을 걸었는데 며칠 고민하다가 상품이 필요 없겠다고 해서 취소를 요구하자 담당 플래너가 일단 보류시켜주겠다며 좀 더 고민해보라는 말만 믿었던 게 화근이 됐습니다. 업체에서 말한 서비스 홀딩이 이 취소 가능 기간이 연장되는 게 아니었던 건데요. 한 달여가 지나서 이제 취소를 해달라고 다시 요구하자 이번엔 2주가 지나서 환불이 어렵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군산에 사는 한 소비자도 웨딩 박람회를 방문해서 오늘 안으로 계약하면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결혼식장과 한복 등 여러 계약을 맺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계약한 후에 열흘 무렵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절대 불가라면서 연락을 받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그 웨딩 플래너 해주시는 분들이 뭐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보통은 업체하고 다 그 관계들이 있으시잖아요. 잘 아는 업체들. 그래서 이게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서 계약 철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중하셔야 되는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스드메라고 하거든요. 남자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죠. 박람회는 근데 단기간에 열리는 행사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갔다가 또 가서 이 계약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데 소비자가 참고할 만한 규정 어떤 게 있나요? 네, 박람회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대부분 방문 판매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거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면 이걸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도요. 결혼 준비 대행업 부분에 기준을 명시해뒀는데요.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만약 해지할 서비스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전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라면 이후에는 손해배상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서비스 개시 전엔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환급이 되고 이후에는 제작된 물품 비용이나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에 환급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결혼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발표했었는데요. 계약 전에 업체와 상품 내용, 환불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인 계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약할 때는 계약 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요. 계약서, 약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도 반드시 보관해둬야 합니다. 네, 우리가 챙길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의견 많이 주시는데 팀 문도님 우리 자주 오시죠. 스드메 왜 아시죠? 관련 업계 종사자 혹은 갓 결혼하신 분 어떤 쪽일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조필현님 사연이 장원이네요. 조필현님 저는 예전에 그 나쁜 상사 따라서 저는 두산 팬인데 LG 트윈스 따라가서 LG 응원까지 했습니다. 무적 LG 유강남 이것까지 하고 자괴감 들었다고 하시는데 진짜 1억이에요. 토트넘 팬한테 좀 아스날 응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상사 이러지 맙시다 우리. 상사의 이름을 직접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별명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 보통 별명이 있거든요. 별명 남겨주시면 저희가 널리 불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저희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발전